자, 지난 1시간 동안은 지난주하고 지난주, 그럼 총 8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 강의했던 내용 중에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정리를 했었고, 그래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됐어요.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건 아직 그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돼서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착착착 하면은 복습을 하셨다는 얘기고, 그걸 안 하셨으면 아마 이해가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어쨌든 가급적이면 뭐라? 복습을 쭉 하십시오. 이거 혼자 한 번만 듣고서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들이 어렵기 때문에 자꾸 복습하다 보면 나중에 자꾸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말귀가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자꾸 듣다 보면 말귀가 들어오죠. 왜냐하면 처음에 못 알아듣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용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 써먹지 않던 말들이 막 튀어나오니까 그게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그 단어가 무슨 뜻이라는 게 연상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 단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말이 나오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영어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 영어로 다 빠르게 쭉 얘기하면 그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왜 안 들어오죠? 그 단어 하나가 무슨 단어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 중에 벌써 말은 저까지 넘어가 버리고 있거든. 그러면 그거 말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공법도 사실은 말만 알아들을 수 있다면 제가 말하는 게 아무리 빨라도 다 무슨 뜻이 알아듣는데 그 단어 하나하나가 아직은 이게 머릿속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귀에 잘 들어오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진도가 자꾸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도 상당히 좀 빠른 편이에요. 이유가 공법에 가르칠 게 워낙 많아요. 또 여러분들 설명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조금 빠른 편인데 한 번 들어서 안 되면 두 번 들어가지고 하다 보면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이제 그 말귀가 귀에 들어온 날이 있을 거라는 거. 그게 누구든지 여러분들 합격 수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합격 수기 보면 다 선배들도 그렇게 공부해서 합격해 나갔습니다. 자, 잔소리 그만하고 그럼 오늘 진도 나갈 건 무슨 법과 무슨 법? 도시개발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래서 지난주에 국토의 개발 및 융에 관한 법률을 살펴봤으니까 오늘은 도시개발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무엇이더냐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시험 문제는 각각 6문제, 6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무슨 법으로 넘어가자? 여기 도시개발법에 가보죠. 그럼 도시개발법이라는 게 뭐 하는 거다? 신도시 개발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그냥 그렇게 정리하세요. 쉽게 말하면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다. 그럼 신도시 개발이라는 게 무슨 말이더냐? 자, 평촌이라든지 저기 일산이라든지 또는 분당이라든지 판교라든지 동탄이라든지 이런 신도시를 거대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안 해요. 어디에다가 도시 내에서도 신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어디가 있죠? 바로 여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지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거야. 어디 있죠? 저기 공항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항 옆에 보면 거기 마곡지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마곡지구라고 하는 여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적이 그렇게 넓은 건 아니야. 근데 여기가 처음에 내가 한번 여기 개발될 때 한번 들어가 볼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강의 그만하고 여기 가서 신문 좀 해보자 하려고 하다가 그때 뭐 학원에서 교수님이 조금만 더 해주면 안 될까요? 그놈의 인간적인 정에 끌리다가 기회를 놓쳐버려서 여기 들어가서 돈을 못 벌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여기 들어가지고 100억도 넘게 벌었는데 저는 뭐 하고 있었던지 참 한심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열심히 가르친다는 그 희망으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사실 어떤 분은 여기 들어가서 제가 서울특별시에서 마곡지구 이거 대박되는 데니까 여기 가서 영업하십시오. 가르치면서 그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당시 제가 그렇게 설명해놓고 저는 대박 찾으러 간 게 아니라 맨날 이렇게 강의만 하라고 떠들다가 세월이 다 가버렸습니다. 어쨌든 요 마곡지구라는 여기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부 지역인데 여기서도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마곡지구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정리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도시개발법은 마곡지구 가지고 쭉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 하나의 도시개발법 설명이 될 겁니다. 그럼 마곡지구라는 데는 어떻게 됐더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일부 주택도 있고 그죠? 일부 상가들도 있겠죠. 그런 논밭이 있는 데다가 일부 건축물들이 있는 이런 시골 지역에 지나지 않는 이런 지역을 우리 뭐하자? 새로 개발하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답니다. 마곡지구 저쪽 끝쪽이 어디더냐? 이쪽 파란 데 있죠? 이쪽이 뭐죠? 이쪽이 한강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한강 이쪽 남쪽으로 이쪽에 바로 마곡지구라는 게 이렇게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한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여기다 한강에 호수공원을 만들겠답니다. 요만큼은 호수공원을 만드는 것이고 여기 이렇게 노란색 비슷한 거로 되는 거 있죠? 이런 지역은 주로 무슨 지역입니까? 이런 데를 아까 우리 용도 지역상
주거지역의 개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를 개발하면서 여기는 호수공원이라는 이런 휴양지를 만들어 놓고 이쪽으로는 주거 기능하는 주거지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상가들이 밀집되는 상업지역이라는 용도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는 뭐죠? 나머지들은 이건 전부 다 산업단지가 들어온 겁니다. 공업지역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LG 일부 그런 공장들이 전부 다 첨단 산업단지 공장들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게 도시지역을 주상공로 아까 내수로 나눈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지고 주거지역은 다시 또 아까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 속에서 또 세분화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도시를 개발하겠다는 무슨 계획이 수립된다? 개발계획이라는 걸 먼저 수립합니다. 그래서 마곡지구를 개발하고 싶으면 어떤 식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냐라는 청사지를 먼저 제시합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지구를 이렇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이 청사진을 뭐라고 한다? 개발계획이라는 걸 먼저 수립하고 이 계획을 봤더니 뭐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이렇게 만들면 참 좋겠다라고 계획에 나왔잖아. 그럼 그 계획에 따라서 뭘 지정한다? 거기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도시를 개발할 구역이다라고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걸 이렇게 지정하는 겁니다. 아까 여기는 한강이라 그랬죠? 한강물을 끌어들이면서 여기다 공원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식으로 개발하겠다는 도시를 개발하는 구역을 뭐라 부른다?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걸 지정하죠. 그러면 이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뭐죠? 새로 만드는 사업,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했던 건축물들 이거 하늘에서 찍은 사진 보십시오. 뭐합니까? 건물들 지금 다 사라졌죠? 왜? 불도저가 와가지고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건물들 다 부시고 기존에 있던 저 건물들 있죠? 싹 밀어버리고 논밭 있는 데는 다시 흙으로 다 메꿔가지고 다시 평탄한 도시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무슨 사업이란다?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시작되죠. 그래서 이 사업이 다 끝났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이렇게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자? 공급이라는 걸 한다. 그래서 공급이라는 건 원래 공급은 두 가지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거? 첫째, 분양받은 사람들한테는 분양받은 대로 주는 거. 또 임대주택은 임차인을 갖다가 거기다 넣어주는 것들. 이렇게 준다. 공급은 준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분양받은 거 주는 게 있고 또 임대주택 같은 걸 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묶어서 그냥 공급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공급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 환지처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환지처분은 뭐다냐?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 자, 어쨌든 신도시를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들어진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지구에 가보니까 이런 논밭만 있고 일부 건축물들은 이런 시골 지역이 있었는데 여기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는지 먼저 개발계획이라는 걸 수립해보고 이 계획이 마음에 들더라? 그럼 뭐자? 거기다 도시개발구역을 시행하고 그래서 무슨 사업을 시행하자?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걸 시행해서 이렇게 완성시키자. 이것이 무슨 법이다? 도시개발법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조금 더 들어가보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그랬죠?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합니다. 요거 이런 식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청사진을 먼저 그려봅니다. 근데 이걸 그려보니까 잘 안 나와. 그럼 뭐죠?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해보고 그 계획이 마음에 들으면 이렇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청사진이 나왔으니까 그에 맞도록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게 지정되는 거죠. 그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으면 아까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한다 그랬죠. 그럼 제일 먼저 누가 나오죠? 누가 사업을 시행하지? 당연히 사업시행자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누가 사업을 시행할 거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 사업시행자가 나오겠죠. 그럼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주면 그 사업시행자가 뭘 작성한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때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실시계획이라는 걸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지정권자한테 가져갑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지정권자한테 사업시행자가 가지고 가서 뭐라고 합니까?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지정권자님, 당신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지정하는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야. 여기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다는 무슨 게? 개발계획기. 이게 지정권자가 지가 수립한 거든.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나왔으니까 그걸 누가 만든다?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그걸 가지고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도 좋을까요? 이것 좀 인가를 해주세요 라고 인가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정권자가 그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봅니다. 자기가 처음에 수립했던 개발계획하고 맞는지 그런 걸 대조해 보겠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떤지를 살펴봐서 마음에 들죠? 그래 괜찮아. 너 사업시행자.
그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도 좋겠다라고 뭘 내줍니까? 인가를 내주고 인가내준 그 지정권자가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 이 사업 시행자가 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개발한다고 하길래 내가 그렇게 개발해도 좋다고 뭘 해줬다? 인가를 줬다는 사실을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걸 고시한다. 그게 실시계획 인가 고시라고 하죠. 그럼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뭐 한다? 이제 사업에 들어가면 되는데 잠깐 그 사업 시행하는 시행자 제대로 하는지 그 공사를 감독할 자를 지정해야 되겠죠. 그럼 저 지정권자가 저 시행자가 공사 제대로 하는지 네가 가서 좀 감독 좀 제대로 하라고 누굴 지정한다? 감리자라는 걸 지정합니다. 그럼 감리자가 그 공사를 하는 시행자가 제대로 하는지 그걸 감독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공사감리자가 지정됐으니까 뭐 하면 되죠? 이제 사업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개발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진다.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 시행 방식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 뭐만 나눠진다? 첫째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환지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 결론으로 하면 간단합니다. 뭐죠?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뭐죠? 보상비 주는 겁니다. 토지를 가졌거나 논을 가졌거나 밭을 가졌거나 또는 여기 건축물을 가진 사람들한테 뭐 한다? 보상비 주는 겁니다. 그 보상비를 주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느냐? 협의라는 걸 먼저 하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를 만나서 여기를 신도시를 개발하려다 보니까 이 신도시도 무슨 개발이라고 그랬죠? 공적 개발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업을 뭐라고 하느냐? 그런 걸 공익사업이라고 합니다. 공적 개발을 무슨 사업을 한다? 공익사업. 그럼 공익사업이라는 건 어떤 개인이 자기 영리 목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영리 목적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 국민들 전체를 위해서 하는 사업. 이게 무슨 사업이다? 그게 공익사업이거든요. 따라서 그런 공익사업을 시행해서 필요하니까 당신 땅 여기다 신도시를 개발해서 주택을 져가지고 주택이 부족한 걸 공급함으로써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주겠다는 이런 공적 목적으로 시행되는 게 도시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뭐 할 수 있단다?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하고 협의부터 해보고 근데 그 가격 같은 것에 대한 조건이 서로 맞지 않아. 토지 소유자는 더 달라고 하고 사업 시행자는 더 줄 수 없다고. 안 되죠? 그때는 뭐 하는 수밖에 없다? 강제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수용이라는 겁니다. 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나 건축물 그 밖에 권리 등에 관해서 강제로 사업 시행자가 강제로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 이게 바로 수용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수용은 강제로 사는 건데 그럼 강제로 살려면 뭐 하더냐? 먼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라는 데를 찾아갑니다. 누가? 사업 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찾아가서 저 사람하고 보상에 관련된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이 금액 얼마 정도 저 사람에게 보상비를 주면 좋을런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해 주십시오 라는 재결 신청이라는 걸 합니다. 보상가격 얼마 주면 좋을 건지 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걸 뭐란다? 계속 나와요. 그 내용이 재결 신청이라는 걸 합니다. 그럼 재결 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걸 심사해가지고 그래 이 땅은 얼마 정도 주면 좋겠다라는 그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 결정을 재결 결정이라고 하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나 또는 사업 시행자가 그 결정된 금액에 만족한다면 뭐 하면 되죠? 도장 찍으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그에 대한 불만이 있어. 아니야 이 가격으로는 내가 안 팔어. 아니면 너무 비싸서 우리도 그거 못 사. 사업 시행자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나 사업 시행자가 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결정에 불복한다면 그때는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나 또는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끼리 안 되니까 우리 소송 가서 판사한테 금액 좀 결정받자. 그걸 뭐란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어쨌든 먼저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고 그걸 협의를 합니다. 안 되면 그때는 뭐 들어간다? 강제로 살기 위한 절차로 들어가는 걸 그걸 뭐라죠? 수용이라고 하죠. 그런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겠답니다. 그런데 수용 옆에 사용이란 말이 들어있죠. 그럼 이놈의 사용이라는 게 무슨 말이다냐? 자, 어디를 강제적으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땅을 산다는 건 그 사업이 시행될 부지는 이 땅은 이 전체가 수용 대상이 되는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발하려다 보니까 모래나 자갈이나 시멘트 또는 각종 자재들 같은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거 어디다 쌓아놓을 것이냐 이거의 문제죠. 그럼 그거 어디다 쌓아놓습니까? 개발하는 땅 위에다 여기다 갖다 쌓아놓습니까? 그러면 불도저로다 밀 때마다 그거 다 옮겨야 되고 또 옆으로 옮겨야 되고 이거 어디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하자? 옆에 있는 땅 좀 쓰자. 여기 있는 땅에다가 이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 같은 걸 여기다 쌓아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토지 수주자한테 찾아갔죠.
가서 뭐라고 합니까? 자, 토지 수자한테 여기 있는 땅을, 요 땅을 여기 개발하는 데 필요하니까 재료 같은 걸 쌓아놓게 해서 좀 일시적으로 쓰고 싶은데 이거 사용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이 토지 수자가 뭐랍니까? 안 돼요. 그러면 어떡하자는 얘기야? 개발하는데 막대한 그 공익사업을 시작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받겠죠. 그래서 이 토지 수자한테 뭐라고 하더냐? 안 돼요. 라는 토지 수자한테 안 되긴 뭐 안 돼. 씨 전리가 씨. 지금부터 내가 네 땅을 강제로 사용하겠다. 이걸 뭐란다? 그걸 사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용이라고 하는 건 그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그 자체 토지를 말합니다. 이 땅은 무슨 대상이고 강제로 소유권을 뺏는 수용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옆에 있는 토지들 있죠? 이런 토지다가 일시 재료적 지장 같은 거로 쓰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서 진입로를 내기 위해서 남의 땅을 할 수 없이 쓸 수 있다면 그 할 수 없이 쓰는 이 땅을 다 뭐란다? 이걸 일시 사용하는 사용 대상이 된다. 수용과 사용의 공통점보다 강제성을 갖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가 안 팔어, 아니 너한테 안 빌려줘, 이래도 강제로 쓸 수 있는 거, 이게 수용 사용의 개념이고 다른 점은 수용은 소유권을 강제로 받는 것이고 사용은 이 사람의 점유권을 일시적으로 뺏어서 내가 좀 쓰자, 이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만 내가 좀 사용하자라는 게 사용의 개념을 갖는다는 것. 그래서 수용 옆에는 꼭 뭐가 따라 붙는다? 사용이라는 말이 같이 다닌다는 거. 강제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수용 방식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반면에 환지 방식은 뭐죠? 한자로 쓰면 환자가 바꿀 환자입니다. 여기다 쓰면 글씨가 잘 안 써지는데 하여튼 환지 방식이라는 건 무슨 말이다? 땅을 바꿔주는 방식으로 한다. 어떻게 바꿔주는 겁니까? 종전의 토지를 갖고 있던 사람에게, 여기 토지나 건축물을 가진 사람이 있었죠? 이분들에게 뭘 주겠다는 얘기야? 이쪽에 새로운 땅으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종전의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새로 개발되는 땅으로 바꿔줄게. 환지, 바꿀 환자, 땅지자, 땅을 바꿔주겠다. 종전의 토지를 새로 까뭉개고 개발해서 새로운 땅으로 주셔서 너에게 새로운 땅으로 줄게. 이걸 무슨 방식? 환지 방식이라고 하자.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진다는 거. 그래서 이제 수용 사용 방식에서 첫 번째 뭐였죠? 토지상한 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토지상한 채권은 뭐더냐? 보상비를 주는데 원래는 여러분들 토지 같은 거 수용당하면 보상비 뭐로 받습니까? 현금으로 받습니다. 통장 입금 내 구자에 현금으로 얼마라고 찍혀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토지 수요자가 뭐랍니까? 자, 이 토지수한테 보상비를 현금으로 줄게요. 그랬더니 뭐라죠? 저는요 평생 수십 년을 여기서만 살았는데 저보고 보상비 받고 이 구역을 떠나라고, 나보고 딴 데 가서 살아라고. 사람들이 객지로 떠난다는 게 참 무서워하거든요. 그죠? 내가 살던 곳이 편하고 마음이 좋지 딴 데로 가서 그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또 어울리려고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요 보상비를 현금으로 주지 마시고 나중에 조성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다면 그 토지 건축물로 그걸로 주면 안 될까요? 저는 여기 있는 걸 보상비를 받는 게 아니라 새로운 토지 건축물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원하면 그때 그 사람한테는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약속 증서 종이 쪽지를 한 장 줍니다. 거기 뭐라 썼죠? 이번에 현재 이 땅에 대해서는 나중에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조성이 끝난 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주겠다는 약속 증서를 발행하는데 그 약속 증서를 뭐란다?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합니다. 토지로 상환이란 말이 뭐죠? 갚는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이자 같은 거, 그죠? 상환한다. 그래서 원금이자 상환한다. 갚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토지로 갚겠다고 채권을 발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채권을 가지고 있던 토지 수요자가, 종전의 토지자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개발이 다 끝나면 그 채권 가지고 가가지고 나한테 새로운 토지 건축물을 주세요. 그럼 그분에게 조성된 거로 주는 것. 이걸 뭐란다? 토지상한 채권이라고 표현하죠. 이거는 수용 방식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환지 방식에서는 토지상한 채권이 없습니다. 왜? 환지 방식은 보상비 주는 게 아니에요. 새로 개발된 땅으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돈 주는 건 아닙니다. 물론 종전 땅값하고 새로 개발된 땅값하고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종전 것보다 새로운 게 더 비싸다? 그러면 그 차이만큼은 돈으로 내야 됩니다. 또 종전 것보다 새로 받은 게 가격이 더 작다? 가격이 싼 거 다 줬다? 그러면 그 차이만큼은 그 토지자에게 돈으로 줘야 됩니다. 그런 걸 청산금이라고 하는데 그런 청산금 징수나 교부에 관한 거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거 이해는 원래는 땅으로 주는 건데 그 땅의 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정산해서 주는 건 있어도 어쨌든 환지 방식은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것이고 수용 방식은 보상비 주는 방식이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선수금은 뭐되냐? 자, 개발을 하고 난데 자 보상비 주고 나서 자 수용 방식이니까 보상비 줬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도 보상비가 더 나가는 경우도 있죠. 한 평당 10만 원씩만 주면 이거 다 수용할 줄 알았는데 막상 사업에 들어가 보니까 주변에 땅값들이 너무 올라가지고 15만 원, 20만 원씩 줘야지만 보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도 보상비가 더 많이 나왔으면 그때는 뭐죠? 그 부족한 금액만큼은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상 채권을 탈락하면 그 부족한 금액은 현금 대신에 채권 줘서 나중에 땅으로 주면 되는 것이고, 이제는 보상이 끝나고 나서 개발비가 부족한 거야. 아까 보상비에서 돈이 많이 나가는 것 때문에 개발비가 부족하죠. 그때는 선수금이라는 돈을 미리 받습니다. 선수라는 건 먼저 받는다는 뜻이야. 이때 선자는 먼저 선자입니다. 어디다 쓸까? 선, 수, 받을 숫자거든요. 선수금, 먼저 받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돈을 먼저 받는 걸 선수금이라죠. 다시 말하면 선분양 개념입니다. 니들 미리 개발비 이거 분양받을 거 돈 미리 내랍니다. 그러면 개발해가지고 너한테 줄게. 돈 먼저 내. 개발해서 줄게. 이게 선분양제도 아닙니까? 그런 걸 선수금이라 한다. 이것도 수용 방식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급하는 방법으로서는 이제 개발이 다 끝났을 때 이 개발된 거, 그러면 이 개발 끝났으면 누구 겁니까? 당연히 사업시행자가 보상비 주고 사가지고 지가 개발했으니까 이 땅은 다 사업시행자 겁니다. 그럼 이제 뭐 하죠? 팔아야죠. 그래서 임대를 하는 건 이제 임차인을 찾으면 되지만 분양하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공급 방법이라는 건 결국 분양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 땅 조성된 거 사고 싶은 사람 와 해가지고 가장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자한테 주는 게 무슨 방식이다? 그걸 경제입찰 방식을 합니다. 최고 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해서 그자한테 주겠다. 가격 써내는 중에 제일 높은 가격. 이것이 경매 같은 데서 가장 높은 가격 써준 사람. 그 사람한테 받죠? 이런 걸 경제입찰이라 한다. 그래서 공급 방식에 경제입찰 방식도 있고요. 일부는 추첨을 합니다.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이 가격으로 사고 싶은 사람들 와 그랬더니 5명이 왔어. 뭐죠? 뽑아. 그래서 그중에 당첨된 사람, 로또 복권 당첨? 그래, 너한테 줄게. 그 당첨된 사람한테 주는 추첨 방법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가격을 굳이 일반 경제에 붙이는 게 아니라 1대1입니다. 어떤 토지 소유자하고 그 둘이 해서 사고 싶은 사람한테 오라고 해서 너한테는 내가 얼마에 주려고 하는데 너 살래? 그랬더니 너 비싸대. 그럼 내가 깎아줄게. 그래서 서로 합의해가지고 금액을 결정하는 거. 이걸 수의계약이라고 하죠. 그런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들이 있어요. 그걸 원형지. 이렇게 조성해서 파는 게 아니고 이 땅 그냥 맨 땅 있죠. 아직 개발되지 않은 이걸로 파는 겁니다. 개발을 안 하고 그냥 이 땅을 팔죠. 왜 그러죠? 현재 있는 이 자연 상태가 너무 멋있답니다. 굳이 까만 게서 평지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여기 있는 이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자연 경치를 살려서 개발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소나무 300년 된 나무들이 우거져 있답니다. 그 나무들을 전부 다 베내고 평지로 만드는 게 좋을까요? 그런 나무를 살려서 하는 게 멋있을까?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살리자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까만 게지 않은 원래 형태의 땅으로서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걸 그냥 주겠답니다. 그런 걸 뭐란다? 원형지 개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급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단다. 그리고 마지막 가격을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수용 방식에서 핵심적인 내용일 것이고. 좀 이따 나옵니다. 무슨 방식? 그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느냐? 환지 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좀 이따 그림에 다 나와요. 자, 종전의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게 환지 방식이다 그랬죠. 그러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건데 그 사람들 한 분 한 분마다 다 너는 어떤 땅을 주고 너는 개발된 어떤 땅을 주고 어떤 걸 줄 것인지 그걸 사전에 미리 계획으로 만들어 놉니다. 그래서 1번 필지 가진 사람한테는 새로운 땅으로서 어떤 걸 줄 거냐. 2번 필지 가진 사람한테는 새로운 땅으로 어떤 걸 줄 것이냐. 이걸 하나하나 다 이 그려내는 이 청사진을 뭐란다? 그게 환지계획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환지계획이 이 환지 방식에서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종전의 땅을 가진 사람이 새로운 땅 어떤 걸 받을지는 뭐로 나타난다? 환지 계획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계획이죠. 근데 문제는 뭐더냐? 자, 환지 계획에서 잘 보세요. 종전의 땅을 가진 사람 중에 여기 있던 위치에 있던 사람한테 새로운 땅을 주겠다는데 어디를 주겠답니까? 여기를 주겠답니다. 지금. 근데 가만히 보면 그림으로 보면요. 자, 저기서는 헷갈리니까 저걸 다시 이쪽으로 보자. 종전에 있던 땅이 여기 위치가 어디였더냐? 여기라고 하자. 저기 있던 위치가 여기라고 가정하죠. 그럼 색깔을 좀 바꿔보자. 이건. 내가 써. 자, 종전의 땅을 가진 위치가 여기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분한테는 원래는 어디 줘야 되죠? 똑같은 지역으로 본다면 여기 어디게야? 여기쯤이네. 그죠? 그럼 이 사람한테는 6을 주는 게 맞는 겁니다.
자기가 있던 그 자리를 원래 주란 얘기입니다. 이걸 제자리 환지라고 합니다. 당신이 갖고 있던 땅이 여기야? 그럼 나중에 개발돼도 여기 있는 땅 줄게. 이게 원칙이란 얘기입니다. 위치를 고려하거든요. 이 땅을 주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뭐 만든대? 새로 공원이 조성된대. 여기다 새로 학교를 짓겠대. 아니면 여기는 도로 낼 땅이래. 그럼 내가 가질 수가 없잖아. 학교, 공원, 도로 만들 땅은 내가 가질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나보고 뭐랍니까? 당신 여기를 원래는 줘야 되는데 여기다 공원 만들고 도로 만들고 학교 만들 땅이라서 줄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어디 있는 걸 주겠다? 그 옆에 있는 이 땅을 주겠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땅 대신에 새로 여기를 주겠답니다. 자, 그러면요. 이 토지 소유자는 새로 개발이 되는 동안 자, 내 땅이 원래는 여기 있었어, 요거. 근데 여기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저기 있던 저 땅을 새로 나한테 주겠답니다. 여기는 도로 만드는 데로 들어가니까 너한테 줄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저걸 주겠답니다. 그러면 여기 개발이 다 끝날 때까지 나는 어디만 찾아본다? 저거 새로 주겠다는 땅만 찾아보겠죠. 지금 있는 이 땅은 관심 없어요. 왜요? 나중에 여기 뭐 만들어진다? 도로 만들 땅이거든. 이건 내 땅 아니잖아. 개발되는 동안은 저게 내 땅이 된다고 했으니까 저것만 바라보죠. 여러분들 아파트 분양받아 보셨 분들 처음에 아파트 분양받으면요 건축하잖아요. 그거 짓잖아. 그러면 거기 현장에 갑니까 안 갑니까? 가보죠. 가면은 몇 동 몇 호 내가 당첨된 번호가 있잖아. 그럼 짓고 있는 게 저게 몇 동, 그 다음에 몇 호 초기구나. 그러면 내가 새로 받을 집이 초기구나 라는 거 그거 찾아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와봐요. 벽지 떨어져가지고 너덜너덜하면 붙입니까 안 붙입니까? 안 붙입니다. 까짓 거 쫓고 있으면 저 새 집으로 갈 건데 이 집 뭐 내 것도 뭐 아닌데 이제 난 이거 팔고서 난 절 떠나는 건데 그러면 이 집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집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땅은 이 땅이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땅이죠. 그죠? 여기가 정확한 위치가 여기죠. 여기지만 나중에 개발되면 여기가 내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가 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새로 되는 땅만 찾아보고 앉아있다는 얘기죠. 요걸 무슨 땅이라 한다? 환지 예정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환지계획에서 장차 네가 가질 땅이 여기다라고 정해주는 그 땅을 뭐란다? 환지 예정지라고 합니다. 개발이 끝나면 네 땅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개발되는 동안은 아직은 내게 아니야. 개발이 다 끝나야 새로 조성된 이게 내게 될 것이니까 아직은 종전의 땅이 여기지만 개발이 끝나면 이게 내 땅이 될 것인데 개발되는 동안 현재는 이 장차 내가 가질 땅 그걸 환지 예정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다냐? 여기 개발이 어느 정도 끝났으면 개발 끝난 여기에다가 이 사람 뭐래? 미리 들어가서 사용 수익하랍니다. 어차피 조기 정리가 됐거든요. 개발이 돼서 평 딱 만들어놨어. 그럼 나보고 뭐죠? 장차 너 가질 땅이잖아. 미리 가서 있으래요. 왜요? 지금 여기는 개발이 끝났고 이제 이쪽 개발하고 있대. 좀 이따 이쪽 개발하고 이렇게 개발할 거래. 그럼 이미 개발은 여기 됐으니까 개발된 데 들어가서 미리 사용 수익하고 있다가 나중에 여기 개발 끝나고 여기 끝나고 여기까지 끝나면 다 끝나면 그때 가서 너 그때부터는 네 거로 가져랍니다. 아직은 소유권은 없지만 이 땅 예정지는 아직은 소유권이 없지만 나중에 네가 장차 가질 땅이니까 지금 미리 가서 여기 나머지 딴 데 개발되는 동안 미리 가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지정해 주는 걸 뭐라 그런다? 환지 예정지 지정이라는 것도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지 예정지 지정했으면 이제 공사 들어갑니다. 예정지도 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공사 들어갑니다. 근데 예정 지정은 반드시 하는 건 아닙니다. 공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때 그때만 미리 가서 사용 수익하지. 뭐 몇 개월 안 돼서 공사 끝날 걸 뭐 미리 가서 뭐 하란다 이렇게 하지 않고 공사 다 끝나고 가 이렇게 해버리지. 그 중간에 예정지를 지정하는 건 공사가 장기간 되는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예정지를 지정하죠. 반드시 지정하는 건 아니라는 게 환지 예정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공사 들어가고 공사가 다 끝났다? 공사 끝났죠? 그 다음에 뭐 하죠? 이제 약속한 대로 아까 환지 계획에서 약속한 대로 넘겨주는 걸 뭐란다? 환지 처분이라고 합니다. 여기 땅을 가진 사람에게 개발이 끝난 새로운 땅으로 주죠. 이거 네 땅이지? 너 가져라. 여기 종전했던 소유자에게 개발이 새로 다 끝났잖아. 그중에 아까 약속한 대로 어디서 약속했죠? 환지계에서 약속한 대로 넘겨주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환지 처분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하고 그걸 공부해야 뭐가 된단다? 소유권 이전의 효과가 그때 가서 발생합니다. 환지 처분이 공부된 날의 다음날. 그때 새로운 조성된 요게 자기의 땅으로서 소유권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전했던 권리들은 사라지고 새로 조성된 땅 있죠? 이게 내게 되는 거. 이게 환지 처분이 공부된 날의 다음날 되면 내게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무슨 방식?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될 때 절차들에 관련된 겁니다. 자, 이렇게 도시를 개발하는 절차를 다루고 있는 법을 무슨 법을 한다? 도시개발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쭉 그려봤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 사실은. 그죠? 그래서 다시 속에 있는 내용으로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디를 놀러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저기 어딜 가볼까? 아마존을 가보고 싶다. 그래서 브라질에 있는 그죠? 아마존 유역을 한번 미지의 탐사를 하고 싶다. 그럼 비행기가 가죠. 그럼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아마존 유역을 한번 내려다 봅니다. 울창한 밀림이 우거져 있죠? 그 지역을 보면서 쭉 가다 보니까 아 저기 강줄도 있었고 저기 원주민들 말도 있고 그죠? 이런 게 보일 겁니다. 그럼 비행기로 내려가지고 근데 뭐죠? 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보던 경치하고 그 땅으로 내려가서 보는 거하고는 하늘의 땅일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다시 탐사가 다 끝나고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그걸 반대 방향으로 다시 우리나라 오기 위해서 그 우역을 이제 위를 다시 비행기로 넘어오죠. 그럼 처음에 비행기 타고 가면서 내려보던 그 경치하고 막상 비행기에서 내려서 그 탐험을 다 끝내고 다시 비행기 타고 오면서 내려보다는 경치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 그렇죠? 갈 때는 저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아 저렇구나라고 막연하게 보이지만 막상 내려가지고 전부 다 그걸 탐사하고 나서 올라갈 때는 전번 가다 저기가 내가 수렁에 빠져가지고 허부적거리는 데가 저기였는데 그죠? 원주민들하고 만나서 놀던 데가 저기였는데 저기서 고기 잡아가지고 이딴 말한 거 고기가 구워 먹었는데 뭐 이런 것들 그게 지나가면서 내가 밑에서 내려봤던 게 전체에서 다시 보면서 그 윤곽이 전체가 다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공부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뭐 한다? 막연합니다. 전체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뭐 하여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도시개발이란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뭐죠? 다시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한다고 했는데 개발계획은 어떤 게 있던지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것도 어떻게 지정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사업수행자는 누가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하면 그때는 뭐가 보인다? 이제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쭉 뭔지 모르지만 흐름을 먼저 잡아보고 그 다음에 속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뒤져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빠져나와서 전체를 한번 다시 본다면 그때는 윤곽에 딱 드러나면서 아 도시개발법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봐야 된다? 공부할 때 나무를 봐야 되느냐 숲을 봐야 되느냐 이것 따지는 게 참 우미한 질문입니다. 누구는 그럽니다. 큰 나무를 보면 안 되는데 뭘 보래? 전체 숲을 봐야 되는데 숲만 본다고 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뭐 되죠? 전체적인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나무들을 하나하나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빠져나와서 그 숲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래야 윤곽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공부 방법은 전체를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속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다시 전체를 보는 시각으로 이렇게 공부하면 머릿속에 체계적인 게 딱딱딱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 했죠? 먼저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뭘 지정하느냐? 요겁니다.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걸 먼저 지정해야 됩니다. 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돼야 그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개발 사업 시행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을 어디 지정했죠? 여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지구에다가 어디까지 이렇게 해서 또 이 파란 게 이게 지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다고 가정한 거는 원래는 여기만 아니라 더 넓은데 사진 찍은 것만 본다면 여기가 도시개발구역이야 라고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지정하는 지금 지정권자가 있겠죠. 자 누군가 좀 이따 나와 도시개발구역을 여기다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지정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한단다? 여기를 앞으로 개발한다면 이런 논밭이 있거나 이런 일부 건축물이 있는 이 지역을 다시 개발한다면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 표시된 이런 식으로 개발했으면 참 멋들어지겠더라. 이게 무슨 계획이다? 그게 바로 개발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은 현재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땅을 도시를 개발하는데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 건지 그 청사진을 그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을 바라봤더니 뭐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드네. 호수공원도 참 만들어 놓고 여기는 주거지역하고 그래 여기는 상업지역하고 여기는 첨단 산업단지 LG 공장들이 여기 들어오는 걸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바로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이라는 뜻이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그래서 줄여서 말한다. 그 중에 개발 계획. 그래서 그걸 줄여서 개발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수립하는 겁니다. 누가 수립하죠?
바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여기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겠는지 청사진을 먼저 그린다. 그래서 개발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이 자들이 개발계획을 첫 번째 수립한다. 두 번째, 언제 수립할래? 수립식이죠. 원칙은 언제 수립할까? 법조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게 법조문입니다. 뭐라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럼 보세요. 여기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먼저 뭐부터 한다?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라 이 소리입니다. 따라서 원칙은 뭐 된다? 도시개발구역을 여기다 이렇게 지정하려면 먼저 뭐부터 한다? 개발계획을 수립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란 얘기야? 개발계획이 문제예요. 그래서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해 놓고 이 계획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 뭐 하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자. 그래서 선 개발계획 수립 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게 선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후 도시개발 지정하는 이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죠?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 아니래. 먼저 뭐부터 지정하래? 도시개발구역부터 먼저 지정해 놓으래. 급한 대로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그래 놓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거기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자. 어떤 게 있을 때 그걸 선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이라고 하는데 먼저 도시개발구역을 지어놓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다? 6가지가 있습니다. 공자생, 외국삼 이라는 6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하나 외울 건데 따로따로 외우는 건 죽었다 깨라도 못 외웁니다. 6개가 쭉 나온 걸 못 외우죠. 그래서 그중에 핵심 단어 머리쯤 맡아서 공자생, 외국삼 하고 외웁니다. 그래서 이 외우는 암기법은 기본 강의 가서 집중적으로 할 거지 기초 강의에서는 사실 암기법은 아직은 설명 들어봤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건 기초 강의는 그냥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고 진짜 암기법은 기본 강의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다? 여기 써놨잖아. 공자 생일날 외국 사신이 30명 왔다. 공자 생일날 외국 사신이 30명이 왔다. 공자생 외국삼. 30이라는 게 숫자로 100분의 30 이하일 때 숫자가 되는 100분의 30에서 30이라는 숫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 생일날 외국 사신이 30명이었다. 예수 생일날은 동방박사 3명이 왔는데 그죠? 공자 생일날은 그 3배인 10배인 30명이 왔대요. 그 예수 제자는 12명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공자 제자는 뭐 3,000명 된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다릅니다. 예수님은 종교로서의 어떤 영역을 갖고 있는 것이고 공자님은 도덕적인 영역으로 하지 무슨 종교적인 성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르지만 예수님은 동방박사 3명 왔죠. 그런데 공자님 생일날은 몇 명 왔다? 30명 왔습니다. 외우기 쉬워요. 공자 생일날 외국 사신이 30명 왔다. 공자생 외국사. 자, 이것이 바로 먼저 구역부터 정해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유들이 6가지가 있단다. 그 정도만 일단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밑에 환지 방식인 경우 동의요건이란 말이 나오죠. 이거는 시험 문제 대단히 자주 나는 건데 이것도 물론 우리 것도 자주 나요. 공자생 외국삼도 워낙 시험 문제 나지만 머리점 안에 놓고 풀어버리면 금방 풀리니까 그건 어렵지 않은데 요 환지 방식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거. 근데 환지 방식의 동의요건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때 동의라는 게 자, 환지 방식은 종전의 땅을 가진 사람에게 이 땅을 가진 사람에게 당신 나중에 개발되면 여기 줄게 여기 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한테 여기 줄게 하면은 이분은 어떤 식으로 개발될 건지 그 땅에 대해서 개발될 땅에 대해서 알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현재 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을 개발하겠답니다. 어떻게 개발할 건지 이 토지 소유자는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자, 먼저 수용 방식을 먼저 생각해 보죠. 수용 방식일 때는 토지 소유자는 보상비 받고 떠날 사람입니다. 이게 수용 방식이죠. 어차피 여기 보상비 받고 토지 소유자는 떠나는 게 무슨 방식? 그건 수용 방식. 그럼 수용 방식에서는 이 토지 소유자가 떠날 토지 소유자가 어떻게 개발될 건지를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없죠. 왜요? 아니 나는 관심사가 몇 밖에 없죠? 보상비밖에 없어요. 얼마나 보상비를 줄 거냐. 이것만 수용당하는 사람한테는 관심 있는 거지. 어떻게 개발할지는 내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새로 살 사람들. 아까 개발이 되면 새로운 땅으로 준다 그랬죠? 이거 분양받으러 사러 올 사람들, 새로 개발된 거 사러 올 사람들, 그 사람들이나 관심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개발될 건지는 나는 관심 없습니다. 어차피 보상받고 떠나는 거니까. 그래서 수용 방식에서는
이 개발 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뭐 개발되든 말든 나야 보상비 많이 받으면 끝이지. 그죠? 근데 무슨 방식에서는 환지 방식에서는 전혀 아닙니다. 왜? 내가 가진 사람들이 여기가 어떻게 개발될 건지를 알아야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할 거 아니야. 저거 마음에 드네? 야, 그렇게 개발하자. 이거 마음에 드네? 그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새로운 땅은 나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나오는 거니까 환지 방식에서만 이 안에는 토지 수요자들의 뭐가 필요하다? 동의라는 게 필요하더라. 무슨 방식에서만? 환지 방식에서만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얼마큼 받을까? 이겁니다. 여기서 환지 방식으로 새로운 땅 나면 종전했던 이 소유자들한테 이렇게 개발될 이 청사진에 대해서 마음에 드는지 동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얼마큼 동의가 필요하죠?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수요자의 동의와 토지 수요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답니다. 이 전체 면적 중에 적어도 얼마? 3분의 2 이상의 토지 수요자가 오케이 해야 돼. 전체 면적의 토지 수요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숫자가 나오죠? 그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 되는 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수요자들이 그래요. 환지 방식으로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괜찮겠네요. 이런 식으로 개발해도 좋겠네요. 개발 계획에 대해서 오케이라는 동의를 해야 되고 동시에 플러스니까 동시효권입니다. 그러면서 토지 소유자 총수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소유자 몇 명. 그 사람들 숫자로서는 적어도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요 세부적인 설명은 저쪽 뒤쪽에서 또 한 번 나오니까 그때 설명하도록 하고 하여튼 개발 계획에 대해서 환지 방식을 할 때는 토지 소유자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청사진을 그렸는데 이거 마음에 듭니까?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동의를 받는 게 환지 방식에서만 개발 계획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얼마큼 필요하다? 면삼총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너무 길어. 외우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한다?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그래서 면삼총이라고 합니다. 면삼총이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사업시행자랍니까? 요 새끼들이랍니다. 누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바로 행정처인자들이 사업시행자라면 큰 중요한 시험은 잘라요. 국가나 지방자치인 이런 행정청들이 사업시행자라면 이 새끼들은 뭐가 필요 없다? 토지 수요자의 동의 안 받아도 된대요. 라는 싸가지 없는 규정이 들어있다라 얘기입니다. 이거 왜 싸가지 없는 겁니까? 아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들이 뭐라고 내 땅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인데 여기가 어떻게 개발될 건지 이 청사진 이 토지 수요자는 몰라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의를 안 받는다는 건 니들 뭐 관계없어. 니들이 동의하든 반대든 관계없이 나는 밀어붙일 거야. 라는 이런 생각 아닙니까? 이거 국가나 지방자치 시행자면 지들은 그냥 만들어지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 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든. 대단히 독재적인 정권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 이거 마음에 안 듭니다. 국가나 지방자치 사업 시행자를 하더라도 당연히 어떻게 개발될 건지는 이 토지 수요자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 수요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언제부터 국가나 지방자치가 그렇게 지들이 절대 선이었다고 언제부터 그렇게 국민들한테 지들이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였다고 그건 못 믿어요. 하는 꼬라지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번 바뀐 정권에서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국가나 지방자치가 한다고 해서 그것도 결국은 인간이 공무원들이 하는 건데 그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놈 후보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 사업시행이 될 때는 환지 방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개발계에 대해서 그런 토지 수요자들의 면삼총이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아주 한마디로 싸가지 없는 규정이 법에 들어있다라는 것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서 수립 기준. 이 수립 기준은 뭐죠? 이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함부로 수립하지 말고 이런 기준에 맞게 수립하라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어떤 기준? 자,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지구에 서울특별시 전체가 아니라 그중에 일부, 강서구 일부라 그랬죠? 그 마곡지구에 이미 무슨 계획이 수립됐단다?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은 아까 어디라 그랬습니까? 하나의 관역이 아니라 적어도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서 서울특별시에만이 아니고 옆에 있는 부천시, 인천광역시까지 걸쳐서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 이미 서울특별시에 이미 수립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도시군 기본계획, 서울특별시의 미래종합청사진,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됐잖아. 그러면 여기에 이 강서구 마곡지구에 이미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이미 그 속에 들어가 있거나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됐다면 그때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수립하는 이 개발계획은 그 위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더 넓은 광역도시계획과도 부합하도록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은 요 좁은 계획들 있죠.
작은 계획은 그보다 더 큰 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그보다 더 큰 계획에 당연히 부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개발 계획은 지 위에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 위에 있는 환경조식에 들어맞도록 부합하도록 하라고 됐는데 이걸 우리말로다 또 개정한다고 해서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라고 법을 옛날에 바꿨습니다. 저 지금은 들어맞도록 수립할 것 이 얘기고요. 또 하나가 이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얼마나 된답니까?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된답니다. 대단히 넓다 얘기입니다. 그럼 330만 이상 되는 이렇게 넓을 때는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의락 등 뭐 이렇게 해서 길어. 근데 너무 길지니까 길은 빼고 주거, 생산, 교육 등의 각종 그런 기능들, 주거 기능, 생산 기능, 교육 기능 이런 기능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조문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것도 애울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이해가 먼저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다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이유는 워낙 막연한 공법이기 때문에 이걸 그림으로 보면서 이해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외우자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됐는데 암기가 된다? 안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이해가 돼야지만 암기가 되지. 이해도 안 됐는데 암기가 될까? 어릴 때는 됩니다. 무대뽀로 애워도 어릴 때는 머릿속에 착착착 들어가던 시절 그냥 애워져요. 근데 나이 드시면 이해가 안 되면 못 애워요. 그래서 이해부터 합니다. 자, 면적이 330만 이상이라는 건 넓다는 거야, 좁다는 거야? 넓은 거죠. 330만이 또 무슨 숫자입니까? 지저분하게. 300만이면 300만이고 400만이면 400만 뚝 자르지. 가운데 330만? 330이 무슨 의미를 갖죠? 바로 제곱미터하고 평하고의 관계입니다. 이것부터 기본적인 거야. 이것도 상식입니다. 한 평 그러죠. 그럼 한 평이라는 건 얼마와 똑같단다? 이코로 3.3 제곱미터를 이걸 뭐란다? 한 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평은 3.3제곱미터죠. 그럼 이 3.3이라는 숫자는 얼마나 냐? 약 1.8m 곱하기 1.8 얼마 정도 하면 대략 이 정도에 1.8 곱하면 이게 약 3.3 가까운 숫자가 나옵니다. 그럼 1.8, 1.8이라는 게 무슨 의미죠? 자, 요거 보세요. 이 면적이 3.3제곱미터가 되기 위해서는 제곱미터라는 건 뭘 제곱미터라고 하죠? 우리 면적의 개념이 제곱미터입니다. 맞죠? 왜 안 써지냐? 다시 한번 3.3. 자, 3.3제곱미터란 말은 무슨 말이 되냐? 여기 가로로다 1.8m, 세로로다 1.8m를 가서 곱하라는 얘기입니다. 가로 1.8, 세로 1.8을 곱해버리면 이게 얼마 된다? 약 3.3이 되는 거죠. 면적이라는 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면적 아닙니까? 그럼 이쪽 길이로 다 1.8m 가고 이쪽으로 1.8m 가서 내묻히면 이게 3.3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 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유력설 중에 하나가 뭐더냐? 이 한평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유력설이 뭐더냐? 바로 사람이 돌아가셔서 땅에 묻힐 수 있는 가져가는 최대 면적이 3.3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돌아가시면 땅에 누워야 될 거 아니야. 뭐 요새는 화장하는 분이 80%라고 하지만 매장 문화에서 땅에 묻을 때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눕잖아. 키가 보통 1m 80 밑으로 내려가니까 보통 1m 80으로 온 겁니다. 그럼 1m 80, 1m 80. 그래서 가져가시는 평수가 한 평밖에 못 가져간다는 얘기죠. 뒤지라고 아둥바둥하고 살아도요. 돌아가실 때 몇 평 가져간다? 한 평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누웠을 때 면적이 사람이 누웠을 때 면적이 3.3제곱미터라니까 그게 한 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런 말이 유력설인데 어쨌든 한 평이 3.3제곱미터니까 330만이라는 건 무슨 말이다? 100만 평을 말하는 겁니다. 100만 평 이코로 330만 제곱미터. 이걸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온 겁니다. 어쨌든 그런 330만 제곱미터 되면 넓은 얘기니까 그때는 주거 기능과 생산 기능과 교육 같은 각종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랍니다. 예를 들면 면적이 넓다 보니까 여기가 아까 무슨 지역이라 그랬죠? 주거 지역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초등학교는 어디다 지어야 됩니까? 당연히 주거 지역에다 초등학교를 지어야 되죠. 근데 초등학교를 주거 지역에다 짓지 않고 어디 지었다? 이쪽에다가 상업지역 옆에다가 초등학교를 져놨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럼 애가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이렇게 다니라고? 그렇다고 아침마다 맨날 차로다 태워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죠? 거리가 너무 멀어버리면 애가 학교 다니다가 지쳐버리고 어느 날 봤더니 집에 안 돌아옵니다. 중간에 누가 납치해가 버렸답니다. 거리가 동선이 멀어버리면 애들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거 주거 기능과 교육 기능 조화 이루는 겁니까? 이루지 않는 거죠. 그래서 면적이 넓을수록 이란 말이고 330만원 면적이 넓다면 그때는 각종 주거 기능, 생산 기능, 교육 기능, 유통 기능, 의학 기능 이런 각종 기능이 서로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동선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다니는 그 동선이 불편하지 않도록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뭐죠? 개발계획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개발계획 수립됐으니까 그 안에서 뭐죠?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는 게 도시개발구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구역은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죠. 쉬었다 들어갑니다.